네, 이제 90회 전산 세무 2급 부가가치세와 원천 징수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좀 보고 작성하도록 하죠. 자,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일단 상대 거래처에게 재화나 용역을 우리가 판매를 했죠. 판매를 했는데 매출세액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거래처가 돈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 회사 돈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거래처한테 부가세를 받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거래처가 내 돈을 떼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억울하죠. 나는 그 거래처한테 받아서 내야 되는 건데 내 돈 냈으니까. 그래서 억울하다, 이 매출세액 못 내겠다, 공제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할 때 그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세관청은 좋다, 공제해주겠다, 단 돈을 떼이더라도 무조건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정신고 시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만 와서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이 요건이 밑에 있는 요 5가지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키워드만 좀 요약한다면요. 1번은 파산, 그렇죠. 2번은 사망, 실종, 형해집행. 그다음 3번은 소멸시 완성, 그렇죠. 4번은 포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그 다음에 대기업이 아니죠. 중소기업의 외상을 적용해요. 대신에 이 부분은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그쵸? 자, 이거 중요해요. 이게 이제 90회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5번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가액 3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30만원 이하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 시험에 말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즉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만원 이하였는데 2020년도부터 30만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의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1기 확정이죠. 문제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기 확정이니까 언제입니까? 4월에서 6월까지 날짜를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드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드럼은 지금 현재는 2020년도 1기 확정이죠. 근데 이 바드럼은 거래가 작년 19년도 7월 30일 날에 일어났고 부도는 10월 30일 날에 부도가 되었죠. 그쵸? 근데 어음이나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수금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대손세액이 확정이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세활해봤자 지금 1기 자체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6개월이 되는 날하고 6개월이 지난 날이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보시면 부도가 발생한다는 10월 31일이죠. 근데 세법은 원칙이 초일 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산입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계산할 때 10월 31일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초일 불산입이니까 11월 1일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6개월 지난 날이 언제이냐? 11월 1일이면 어차피 11월 31일 날이 한 달 지난 날이니까, 한 달이 되는 날이니까 11, 12, 13, 13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 연도 1, 2, 3, 4. 그러면 그 다음 연도 4월 31일 날이, 즉 말일 날이 6개월이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날은 6개월이 된 날이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구죠? 6개월이 경과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경과한 날은 언제입니까? 다음 날짜인 5월 1일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5월 1일 날이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요.
그쵸? 6개월이 경과한 날이자 이 5월 1일 날이 대손 확정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대손 확정일. 자,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물 출금. 얘는 이제 5월 30일 날 거래가 일어나는데 2019년도죠? 근데 이번 연도 4월 1일 날에 보험으로부터 너는 파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 판결을 받았대요. 그럼 당연히 얘는 대손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쵸? 세 번째 미수금입니다. 자, 미수금은 5월 9일 날 대손 처리했는데 해당 법인이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하고 있죠. 이 말은 돈은 떼이더라도 그 거래처의 재산에다가 우리가 담보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쵸? 그 아이가 나한테 돈을 안 준다. 그러면은 그 재산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채권은 당연히 뭐다? 대손세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바드럼하고 외상물 출금. 자, 요 두 개만 대손세 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임의로 갈게요. 자, 그러면 먼저 바드럼부터 봐야 되는데 대손 확정일은 언제입니까? 자, 이걸 쌤이 방금 설명했죠. 6개월이 경과한 날은 5월 1일이었다. 그쵸? 그래서 여기 확정일은 2020년도 0501이 되는 겁니다. 그쵸? 얼마? 770만 원. 그럼 세액은 70만 원이고 거래처 F2 누르고 가격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 사유는 6개월 경과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외상물 출금인데 4월 1일 날 파산이 되었으니까 4월 1일 날이 당연히 대손 확정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4월 1일 날 금액은 550만 원 적으시면 되고 거래처는 F2 누르고 비하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산이니까 1번 체크하면 되겠죠. 네, 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작성을 다 했으니 ESC 빠져나오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까지만 하시면은 요 1번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답은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가지고 4월에서 6월까지를 이렇게 놓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은 매출 3개, 대손세 가감 요 8번에 마이너스 120만 원 뜬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만 원 뜬다는 얘기는 매출세액을 내겠다, 못 내겠다, 못 내겠다 그 뜻이에요. 그것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이런 내용은 그냥 한번 참고하시라고 쌤이 얘기해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자, 1번은 끝이 났고요. 이제 2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날짜를 놓으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금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 자료가 있는데요. 자, 매출 자료 중에서 자, 1번은 전자세공제안서 과세매출액 8억 4,300 있다, 그쵸? 부가세 별도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과세매출 1번의 세공제안서 발부분에다가 얼마? 843 00 적으시면 되고 세액은 8,43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은 끝이 나고요. 자, 2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 들어가 있네요. 61만 9,045원. 이것도 어디에? 그렇죠. 우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는 보증금 이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세원기한서를 발행하지 않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기타에 가셔야 된다. 이겠죠. 여기다가 61만 9,045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 도쿄상사 제품의 직수출인데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대금 4,500이 선적일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직수출이죠. 직수출은 어디에? 그렇죠. 영세니까 기타로 가야 되겠죠. 직수출은 영세율 세원기한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6번에 여기에다가 4,500에
영원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 있는 매출 자료는 입력을 다 했고요. 이제 매입 자료가 하면 되는데, 자, 매입 자료가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가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증빙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나와 있지가 않다,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입한 기계장치를 매입세액의 세금계산 수치분에 자,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네, 이거는 2억 3,500에 2,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이 있는데 4억 5천에 4,500이 있네요. 그쵸? 자, 두 번째 여기 있죠? 문제 보고 있죠? 네.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에 아무런 말이 안 나와 있으면은 그냥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 일반 매입에 10번에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얼마 4억 5천에 4,500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원재료 매입액에는요, 지연 수치분 공급가액 2천만 원과 세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뭐죠? 지연 수치 했으니까 지연 수치 가산세를 구하라 그런 얘기죠. 지연 수치 가산세는 간단한 거니까요. 바로 구할게요. 자, 가산세액이 있죠. 여기 26번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지연 수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금계산서 지연 수치 가산세. 자, 이거 몇 프로입니까? 예, 0.5% 기억나시죠? 자, 간단하게 우리 가산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쌤이 5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예, 신납, 영세, 기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예, 기타 빈출 가산세 요것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때 우리가 지연 수치 가산세 공부한 적이 있었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재화나 용역을 매입을 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요, 그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기는 6월 달에 끝나니까 그 다음 달 7월 25일까지 보통 2기는 이제 12월 말날에 끝나니까 그 다음 달 1월 25일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오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했죠. 자, 대신에 이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받아야 되는데 매입세 공제는 되지만 그래도 내가 늦게 받았으니까 가산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몇 프로, 0.5%만큼을 지연수치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가액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매입가액이 문제에 얼마 있습니까? 네, 여기에 2천만 돼 있죠. 결국 이제 2천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는 거니까 여기다가 2천만 원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5% 알아서 전산이 자동으로 구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법인 신용카드 전표 수치분 중에서 공제 대상 일반 매입액이 900만 원과 90만 원이 있답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 매입세액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요거 내용이 보이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우리가 수치한 거니까 여기에서 41번 가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네, 900만 원과 그쵸? 9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매입 자료도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기타 자료 입력할 건데 우리가 2기 예정 때 미환급세액이 있었네요. 1,350만 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 여기 21번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있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죠? 1,35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이세원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법인 기업들은요, 종이세원계산서를 발행하면은 가산세를 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고 내가 매입을 하면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경우에는 뭐 종이세원계산서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상대가 종이세원계산서를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종이세운계항서 과세매입액이 있는데 1000만원과 100만원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정신고시 누락되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당연히 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누락분에 예정 누락분에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세운계항서 이 란에다가 얼마? 1000만원에 1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다? 가산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타 자료뿐만 아니고 다른 곳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정신고 때 매출 누락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빼면은 이제 미납세액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미납세액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미납세액이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그때 플러스가 나온다면 당연히 신고도 안 했으니까 누락을 했다는 얘기는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내야 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누락한 매출세액이 0이에요. 그러면 누락한 매입세액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미납세액이 마이너스일 때는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이 두 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락한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누락을 하게 되면요. 매입세액만 누락하게 되면은 미납세액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산세가 보통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네, 가산세가 없습니다. 누락한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정 누락분에다가 1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이게 원래 두 줄이 아니고 그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밑으로 좀 내려가는 바람에 쌤이 잠시 문제 화면을 좀 조정했습니다. 자료는 3개죠. 네, 첫 번째,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우리 아까 신고서 불렀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직접 입력을 했죠. 네, 그 얘기니까 무시하시면 되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함.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확정 때만 받을 수 있고 이게 10,000원이죠. 그렇죠? 10,000원이고 환급도 가능해요. 근데 이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입력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받기로 한다. 그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있죠. 요 라인에다가 아무 때나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화면 나올 때 54번 전자신고세액 공제에다가 10,000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제 안 받기로 했으니까 넣어주면 안 되겠죠. 0,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함. 생략하면 되는 거니까 무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2번 자료 입력은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확인만 하시면 되고, 그쵸?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 ESC 빠져 나오시면 되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 하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가치세 기초 강의 해설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원천징수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가도록 하죠. 네, 문제 5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문제이죠. 1번부터 갈게요. 다음 자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사원 박민혜 여성이죠. 체크. 자, 이유는 알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입사일은 2020년도 8월 1일이고요. 사원 등록하고 박민혜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의 소득이 전부이다. 이게 나와 있죠.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여부에 프로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원 등록 암기사항을 잠시 보도록 하죠. 기본 강의 때 다 공부하셨을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 원인데 관계 연령 제한, 소득금액 제한 중요하죠.
자, 먼저 연령 제한은요, 본인과 배우자는 제한이 없는데 나머지 분들은 20세 이하 60세가 넘어야 되겠죠. 물론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자, 소득금액 제한은 본인 빼고는 다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그렇죠? 혹시나 이제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분은 특별히, 예, 그 100만 원 이하가 아니더라도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만 되면, 소득금액 제한은 없는 겁니다. 알고 있죠? 자, 추가공제는 당연히 기본공제가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가지 경장, 부한,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공제 알고 있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여성일 때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여성이라고 해서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면 맞벌이로서 공제가 되고, 배우자가 없다면 이제 그분이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그때는 당연히 부녀자 세대주 공제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자, 그리고 이 공제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니까 초과한다면은 당연히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이 혼자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이제 키우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이제 참고하셔야 되겠죠. 부녀자 공제하고 중복 공제가 안 돼요. 그럼 그때는 누구를 따라간다? 그때는 한부모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부녀자 공제는 안 됩니다. 왜? 한부모 공제가 공제 금액이 세잖아요. 센 걸로 가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자녀세 공제인데 이것도 알고 있죠. 인당 한 명은 15만 원, 두 명 있으면 15, 15 더해가지고 30만 원. 15만 원, 15만 원 더해가지고 30만 원이죠. 근데 세 명부터는요, 두 명까지는 30만 원이고, 그러니까 두 명 포함한 게 15만 원, 15만 원이니까 30만 원이고, 두 명 초과하는 인원부터는 한 명당, 그때는 한 명당 연 30만 원이죠. 그렇죠? 대신에 이 자녀세 공제는 7세 이상인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수 공제라고 하죠. 이거는 7세 이상인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왜? 6세까지는요.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주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출산 입양세 공제는 이거는 이제 태어날 때만 한 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당연히 위에 있는 공제하고는 별도로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체크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박민혜 씨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 박민혜 씨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자, 띄워볼까요?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 클릭. 자, 박민혜 씨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이 박민혜 씨에 대한 인적사항과 가족을 다 적어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박민혜 씨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봐주세요. 107번 4번이고요. 이름은 박민혜, 주민번호는 몇 번입니까? 자, 1번 찍고 표에 나와 있죠. 751-003, 2549, 756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 기본사항에 이제 먼저 넣으셔야 되겠죠. 자, 기본사항에 입사 연월일이 2020년도 0801이고요. 내국인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사무직이기 때문에 문제 사무직 사원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생산직 여부와 연장근로 비과세는 풀어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생산직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소가 안 나와 있죠. 주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입력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은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이제 부모님을 비롯한 이제 자녀까지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 입력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바로 일시정지를 하시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쌤이 잠시 화면 전환이 되면서 입력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일시정지 이후에 쌤이 박민혜 씨의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을 다 했고요.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입력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 기본 문제는 쌤이 풀어놓았는데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민혜 씨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민혜 씨가 그 여성인데요. 그쵸? 자, 추가 공제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물론 기본 공제는 본인은 무조건 기본 공제가 되는 거죠. 자, 추가 공제를 봐야 되는데 민혜 씨가 일단 여성이었잖아요. 그쵸? 여성이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자 김영광 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혜 씨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 조건에는 들어온 거죠.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민혜 씨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민혜 씨는 총급여가 얼마입니까? 2,900만 원이죠. 자, 다른 소득은 없죠. 그러면 2,900만 원이면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되겠죠. 당연히. 예, 어차피 이 수익 금액 자체가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자 어차피 3천만 원 이하니까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민혜 씨는 부녀자 공제에다가 열을 놓으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내용을 하나만 쌤이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잠시만 여기 화면을 보도록 하죠. 우리 부녀자 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3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요, 부녀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이 3천만 원 이하를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좀 간혹가다 있던데 총 급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총 급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3천만 원 이하는 총 급여가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다 합친 다음에 각종 필요 경비나 공제를 뺀 후에 나오는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쌤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민혜 씨가 총 급여만 3,5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왜? 3,500만 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은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나와요. 그러면 3,500만 원만큼의 총급여가 있더라도 부녀자 공제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를 뺀 후에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연봉 3천 이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법조문이 51조의 1항의 3호에 보시면은요,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고 나와 있죠.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성인 본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만 있다. 그렇죠? 그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결국 뭐예요?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요, 근로소득 금액이 곧 뭐다? 나의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은 총급여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이 총급여가 4,147만 588원 이하가 되면은요, 정확히 3천만 원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147만 558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때는 부녀자 공제가 안 되는 거죠. 3천만 원 초과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은 3천만 원 이하가 나오는 요 금액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우리 문제에서 총급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럼 민혜 씨는 이제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 건 없고요. 이제 다음 분을 좀 볼 건데요. 자, 우리 그 다음 분이 배우자 김영광, 박노연, 아버님까지 좀 보도록 하죠. 자, 배우자는 연령 제한이 없죠. 하지만 소득금액이 지금 현재 5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넘었죠.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금액 제한 걸렸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아버님은 47년생이기 때문에 60 너무 적고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제가 돼야 되는데
아버님은 공제가 안 돼요. 왜? 미국에 거주하고 있죠. 그렇죠? 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다. 이렇게 세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배우자하고 아버님만 좀 볼 건데요. 자, 박노연 아버님, 배우자 김영광 두 분 다 기본공제 안 되니까 부프로 그냥 놓으시면 되고, 자, 기본공제가 안 되면 추가공제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김예슬부터 볼 건데, 자, 예슬이는 지금 현재 02년생이니까 20살 이하이고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가 되죠. 근데 예슬이가 지금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이죠. 이런 경우는 공제가 됩니다. 공부하러 간 거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해외에 공부하러 갔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슬이는 공제가 되고요. 자, 예찬이, 자, 아들, 자, 둘 다 자녀죠. 그럼 예찬이도 05년생이니까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도 없죠. 그리고 예찬이는 그냥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해외에 이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경우는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슬이하고 예찬이는 나이가 20살 이하이고 소득이 없으니까 둘 다 20세 이하로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예슬이가 7세 이상이죠. 7세 이상이면 당연히 자녀세액 공제도 되는 거죠. 6세까지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국가에서 아동 수당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찬이 마찬가지입니다. 6세, 자, 참, 미안해요. 7세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20세 이하,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까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박민호. 자, 박민호. 지금 6번이니까 형제 자매였죠. 일단 답부터 얘기해 드리면은 공제가 안 됩니다. 왜? 연령이 20살 이하 60 이상 돼야 되는데 연령이 47세면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도 연령제한에서 박민호 오빠가 연령제한에서 걸렸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놓으시면 돼요. 기본 공제가 V이면은 추가 공제도 안 되는 거죠. 네,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1번의 사원 등록에 관한 문제는 풀이를 다 했고요. 자, 예수씨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번 문제를 다 풀었고요. 다음 2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자, 다음은 강호성 사원의 2020년도 기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1. 월세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탭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 문제는요, 월세주택 임차 탭 요거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 요거 두 개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입력에 앞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보의, 교기, 신이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자, 이거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 따지죠. 자, 보험료는 연령 제한 있고 소득금액 제한 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료비는 사람이 아픈 거니까 둘 다 연령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는요. 셋 다 연령 제한은 없는데 소득금액 제한은 있다는 거. 자, 이 내용을 일단 먼저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쌤이 수업 시간 때 이 연말정산 암기 사항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자료로 카페에다가 배포해 드리는데, 자, 이 내용만 외우셔도요, 웬만한 연말정산 내용은 막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되는 내용은 부양가족 현황인데, 이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자, 요거 두 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부모님 볼 건데요. 지금 어머님이 59세니까 연령 제한에서 걸렸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처남 자녀가 있는데, 요 처남이 또 20세 이하가 아니니까 연령 제한에서 걸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소득을 보셔야 되는데, 본인은 어차피 상관이 없고요. 이제 다른 부양가족들 중에서 아버님이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돼 있죠. 무직이라도 1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아버님은 당연히 소득 금액 제한에서 걸린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요,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데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960만 원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소득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장애인이시니까요. 연말정산 입력할 때 참고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나머지 분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관련 자료는 밑에 나와 있다. 전산에 입력하면서 볼 거고요. 자, 유의사항.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 내용 중 강호성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모두 강호성이 공제받기로 하는데, 월세주택 임차탭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월세 공제는요, 총급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호동 씨가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은 월세 공제가 안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호동 씨의 총급여는 첫 번째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7천만 원 이하니까 당연히 월세 공제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자료 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연말경산 탭을 이제 먼저 띄우시면 되는데, 자, 연말경산 추가적으로 입력 클릭을 하시면 탭이 뜰 거고요. 자, 4번은 당연히 F2 누르고 호성씨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뜨는 자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놔두면 되고요. 우리가 입력하는 것만 잘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암기사항 알고 있죠? 자,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어때요? 보장성 보험이 두 개나 있죠. 자, 하나는 피보험자가 강민철 씨입니다. 누굽니까? 아버님이죠. 근데 아버님은 소득금액 제한에서 걸렸기 때문에 아버님의 피보험자로 한 이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강샘물 누굽니까? 강샘물이 자녀이죠. 자녀는 지금 현재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는 샘물이 것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 거는 안 되고 샘물이 것만 되는 거니까 샘물이 거 40만 원만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40만 원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보겠습니다. 의료비 보겠습니다. 자, 말이 조금 헛나왔네요. 그쵸? 자, 의료비는 여러분들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없죠. 자,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 난임 시술비, 본장 65난 이 부분은 전액 공제가 되죠. 해외 성형 보약은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치료받거나 성형수술하거나 보약은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안경과 렌즈는 1인당 50만 원 한도 알고 있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머님 배우자가 있는데 보청기 구입비 당연히 공제가 되고요. 질병 치료용 한약 구입비. 자, 이거 중요해요. 우리 한약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약으로 생각하시는데 한약이 보약이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공제가. 근데 질병 치료가 된다면요, 그건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100만 원, 50만 원 다 공제가 됩니다. 질병 치료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되죠. 그래서 자, 의료비로 가셔가지고 F2 누른 다음에 장애인으로 가셔가지고 어머님 거 150만 원을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 누가 있죠? 네, 배우자 안용정 씨가 있습니다. 어깨 수술비가 있죠. 미용 성형은 아니랍니다. 자, 100만 원 있고요. 그러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시력 교정용, 보정용 안경 구입비가 있는데 30만 원이죠. 50만 원까지 한도니까 되는 거죠. 그럼 130만 원만큼 되니까 또 의료비에 가셔가지고 F2. 배우자는 그 밖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130만 원만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의료비는 없으므로 확인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육비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비는 참고로 연령 제한은 없죠. 하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직계 존속은 절대로 공제가 안 되죠. 단 뭐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돼요. 그 다음에 학원, 어학연수, 대학원, 스쿨버스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만, 그 다음에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원까지만. 그래서 교복, 안경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 한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은요, 본인만 됩니다. 다른 가족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쌤이 학원은 안 된다고 했죠? 자, 근데 학원비가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학원비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비를 볼 건데, 자, 천안부터 볼게요. 대학교 교육비가 400만 원 있는데 강호성 씨가 납입을 했답니다. 그러면 천안 볼까요? 여기에. 자, 21세죠. 근데 우리 교육비는 연령 제한은 없기 때문에 천안의 대학교 수업료도 공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안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 보고 갈게요. 자녀 강지 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가 있는데 60만 원 돼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한다? 30만 원으로 고쳐셔야 되겠죠. 왜? 한도가 30만 원까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30만 원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30만 원 이렇게 선생님 체크할게요. 중요하다. 한도에 걸렸죠. 30만 원까지만. 자, 방과 후 수업료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샘물,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 되죠. 미술학원 수업료가 1주 1수업인데 뭐 전체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월 단위로 실시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수업료가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애매모호하죠. 월 단위 실시하는 건데 이걸 뭐 한 달 수업료인지 그쵸?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월 단위 실시 1주 1수업이라고만 돼 있지 매월 30만 원이다 이러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1년치로 보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270만 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비로 갑시다. 자, 교육비 여기에 F2 누르시고 자,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천안부터 할까요? 천안. 천안은 형제자매죠? 됩니다. 교육비. 형제자매는요 카드가 안 될 뿐이지 교육비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에다가 F2 누르고 4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지희가 있는데 강지희는 초등학교죠. 그럼 초중고에 가가지고 F2 누르고 자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쌤이 잘라고 했죠. 한도가 30이니까 그럼 30에 방과 후 30이니까 총 60만 원 적으시면 되고요. 샘물이는 이제 취학전으로 가야 되겠죠. 자, 취학전 F2 얼마입니까? 그렇죠. 유치원 수업료 240, 그 다음에 미술학원, 취학전 아동은 학원비 됩니다. 유치원생이니까 취학전이죠. 그래서 30만 더 해가지고 27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학원비는 공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입니다. 자, 기부금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있죠. 종친회, 친목회, 동창회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 외우셔야 되겠죠. 수지민 돕기, 국가의 기부, 국방헌금,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 바보의 나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전부 다 법정 기부금으로서 전액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지정 기부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아닌 거하고 나누는 거 알고 있죠? 아, 그리고 참, 정치자금도 여러분들 전액 공제가 돼요. 이것도 법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인만 가능하고요. 입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10만 원 잘라주고 초과하는 것은 밑에다 입력하고. 그쵸? 자, 문제 풀이할 건데, 기부금 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기부한 게 있죠? 그렇죠. 정치자금 나왔습니다. 20만 원. 처남이 기부한 게 있습니다. 국군 장병 위문금품. 처남 아까 전에 그 연령 제한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 제한은 걸렸지만은 미안합니다. 통과한 게 아니죠. 연령 제한 걸렸지만은 기부금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소득금액 제한은 있는데 처남 소득이 없으니까 처남 기부한 것도 나한테서 공제가 돼요. 그럼 국군 장병 법정 기부금이죠. 자, 그러면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자, 기부금 여러분들 라인에 아무 때나 넣으시면 돼요. 클릭 F2. 자, 정치자금부터 볼게요. 20만 원이죠. 그러면 10만 원 이하까지는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10만 원은 초과하는 부분은 밑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군 장병 위문 금품 법정 기부금이죠. 어디에다가 자 법정 기부금이 법정 당해 기부금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얼마? 5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했네요. 확인 누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세가 있습니다. 자, 월세는 아까 쌤이 얘기했죠. 네, 강호동 씨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월세 공개됩니다. 그래서 월세 주택 임차에다가 임대인부터 쭉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넣어주시면은, 자, 화면 잠시 보시죠. 임대인이 김광일, 맞죠?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주민번호가 있습니까? 없으면 사업자번호 넣으세요. 자, 사업자번호는 있죠. 74746011155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여러분들 주택 유형이죠. 자, 요 밑에 아파트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아파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몇 번? 5번 찍고, 자, 면적은 84, 주소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 보고 있죠? 받아쓰기 하시면 됩니다. 자, 개시일은 2019년도 0701부터 2021년도 0600까지. 자, 연간 월세액이 얼마입니까? 자, 뭐 80만 되어 있지만은 총 지급액이 960이니까 그냥 96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가 알아서 공제 대상 금액 구해줍니다. 네, 다 했네요. 다시 연말인산 돌아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말고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중요한 거 보도록 하죠. 자, 신용카드는요, 연령 제한 없고 소득 금액 제한 있는데, 형제 자매가 쓴 건 안 되죠.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한 것도 안 됩니다. 고정비, 뭐 세금과 원가 이런 것도 공제가 안 되고요.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 아파트 관리비, 뭐 통신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상품권 구입하는 것도 당연히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자동차 구입비 공제 원래 안 되죠. 하지만 중고차는 됩니다. 얼마까지? 1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렇죠? 중고차만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도서 공연비가 있는데, 자, 뭐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하는 거죠. 이것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7천만 원 이하니까 공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의료비와 교복구입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된다. 이거 중요하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 건데, 내용 보니까, 자, 신용카드, 자, 이거 여러분들 문제 좀 보세요. 자, 보시면서 따라옵니다. 자, 신용카드 예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F2. 자, 얼마가 있습니까? 2,500 있죠. 근데 전통시장에서 쓴 게 얼마? 40만 원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40만 원 넣으시면 되고, 대중교통으로 60만 원. 근데 회사 경비로 쓴 게 있죠? 여러분, 회사 경비로 쓴 거에다가 별표. 회사 경비로 쓴 거는요, 나한테서 공제가 안 됩니다. 왜? 회사에서 비용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한테는 공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200원 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잡아요. 자, 신용카드는 2,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자, 우리 그 대중교통하고 전통시장은 공제가 되었죠. 그래서 40만 원, 100만 원, 6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빼면 되겠죠. 그럼 100만 원을 일단 빼주시면 되고, 입력했으니까. 그럼 2,400만 원만 나머지 신용카드로 가면 되는 건데, 회사 경비로 200이 포함되어 있죠. 회사 경비는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을 또 빼야 됩니다. 그래서 2,200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회사 경비 공제가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2,200만 원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중고차 구입비가 1,000만 원이 돼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중고차 구입비는 1,000만 원 중에서 10%까지만 되는 거니까, 그쵸? 100만 원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잠시만, 선생님이 왜 여기 왔죠? 그래서 이거는 치우고, 그 위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체크해주세요. 그게 훨씬 더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1,000만 원 안 됩니다.
자, 미술학원 수업료 됩니까? 그렇죠. 미술학원 수업료가 30만 원이 돼 있는데 강샘물에 대한 거죠. 그럼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되죠? 자, 샘물이처럼 취학전 아동은 학원비가 되겠죠. 근데 초등학생, 대학생은 안 돼요. 그래서 샘물이는 취학전 아동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30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현금 영수증은 100만 원하고 30만 원, 합의 130만 원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중고차 구입비 중요하죠. 1000만 원이 안 되고 100만 원만 된다. 10%만 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위의 신용카드 상액은 모두 본인이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입력을 했고요. 자, 이상으로 더 이상 입력할 내용은 없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으로 확인 누르시고, 자, ESC 빠져나오시면 현시간부로 원천 징수까지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네, 복습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는 90회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